재능은 빛나지만 그 빛이 너무 밝으면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해요. 틀린 게 보여서요. 뭐가 틀렸다는 거지? 여기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가면 모순이 생겨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2시의 영구동은 형광등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째 붙잡고 있던 위상 수학 문제가 도통 풀리지 않아 복도 한쪽 칠판에 중간 과정까지 적어두고 매일 밤 지나가며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칠판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키는 제 가슴께쯤 왔고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분필 조각을 쥐고 있었고 칠판에는 제가 적어둔 수식 아래로 빼곡한 손글씨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칠판을 살펴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놓쳤던 변수 처리가 정확하게 수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 전개는 제가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몸을 움츠렸습니다. 분필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작은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쓴 거냐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남의 것을 건드려서 죄송하다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집안일 하시면서 아니면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로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옷은 깨끗했지만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랜 티가 났습니다. 운동화 밑창은 한쪽이 닳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제 마음을 흔든 건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겁먹은 듯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발견했을 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을 다시 봤습니다. 풀이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우아했습니다. 불필요한 단계가 하나도 없었고 각 변화는 최소한의 조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답을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보인다고. 숫자들이 종이 위에 평면으로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입체 구조물처럼 서 있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어디가 무너질지, 어디를 보강해야 할지 알 수 있다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1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많이 봤습니다. 암기를 잘하는 학생, 계산이 빠른 학생,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는 학생. 그러나 이 아이가 말하는 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영구동 복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집은 어디냐고.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학교 청소 일을 하신다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자기는 엄마 일하는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낸다고. 도서관, 빈 강의실, 때로는 복도 벤치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밤 8시간을 혼자 이 캠퍼스를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적어둔 수식을 발견했고 며칠 동안 지나가며 그것을 들여다봤고 결국 참지 못하고 분필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할인이라고 했습니다. 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안했습니다. 배고프지 않냐고. 연구실에 컵라면이 있다고. 같이 먹자고. 할인이는 처음으로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칠판 위에 그 우아한 풀이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라고. 이건 단순한 영재성이 아니라 수학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연구실 문을 열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 삶이, 그리고 이 아이의 삶이 오늘 밤을 기점으로 달라질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저는 칠판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할인이가 적어놓은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습니다. 새벽의 피로와 놀라움이 제 판단을 흐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시작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풀이는 완벽했습니다. 단 한 군데도 논리적 비약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풀이가 제가 시도했던 어떤 접근법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료 교수 2명을 불렀습니다. 이들에게 칠판을 보여주며 이게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풀었냐는 질문에는 얼버무렸습니다. 1시간 뒤 2 교수는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박사과정 학생 중에 이렇게 우아한 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사과정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설령 믿는다 해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연구동에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할인이가 다시 나타날까 싶어서였습니다. 11시가 넘어가자 복도 끝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도망갈 듯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급히 불렀습니다. 어제 그 문제 말인데 정말 대단했다고. 고맙다고. 덕분에 3개월간 막혀있던 연구가 풀렸다고. 할인이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에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빛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들도 같이 볼 수 있겠냐고. 억지로는 아니고 할인이가 원한다면.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안내했고 책장에서 몇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대학원 수준의 위상 수학 교재였습니다. 할인이에게 펼쳐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냐고. 할인이는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기호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아이의 눈은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어떤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냐고.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이해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보인다고.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지는 보인다고. 마치 안개 속을 걷는데 가끔 길이 보이는 것 같다고. 그 표현에 저는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학습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직관이었습니다. 하린이에게 수학은 배우는 언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모국어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하린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은 아니었습니다. 하린이 어머니의 근무 일정에 맞춰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저는 기초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건 하린이가 그 개념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즉시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합론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면 하린이는 바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무한집합 길이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대학 2학년쯤에나 다루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하린이의 다른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아이는 일반적인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할 수 있었지만 역사나 사회, 과학 같은 과목은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냐고 물었을 때 하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주 이사를 다녀서 제대로 다닐 수 없었다고. 어느 날 저녁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상한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숫자를 볼 때 자기처럼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상한 건지 궁금하다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거야. 하지만 특별하다는 건 때로 외롭다는 뜻이기도 해.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하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 표정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오랫동안 혼자였다는 것을, 자신의 특별함을 감추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의 특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특별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장이 하린이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린이의 어머니를 만나야겠다고. 이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우려면 보호자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린이에게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린이의 재능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하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학교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골목은 좁았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빨래가 줄에 널린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소에 적힌 건물을 찾았습니다. 지상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하린이네는 반지하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린이 어머니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라고 소개하자 어머니의 표이 굳어졌습니다. 아니다. 우리 애가 무슨 문제라도? 저는 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라고.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냐고.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원룸 구조였는데 부엌과 침실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울 만큼 깨끗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고 좁은 공간이지만 정리정돈이 완벽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서관에서 빌린 듯한 헌 책들이었습니다. 수학책도 몇 권 보였습니다. 초등 수준의 문제집들이었는데 모서리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많이 펼쳐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린이가 밤에 학교에 온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리고 우연히 하린이의 수학적 재능을 발견했다고.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능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하린이와 함께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위상 수학 문제를 푼 것, 대학원 수준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수학을 마치 모국어처럼 다루는 것. 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내내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애가 정말 이상한 건 아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하린이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름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것을.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린이가 5살 때부터 숫자에 집착했다고, 길거리의 자동차 번호판을 보며 소인수분해를 하고 마트에서 물건 가격을 보며 할인율을 계산했다고.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점점 두려워졌다고. 다른 아이들과 너무 달라서 학교에 보내면 애들이 놀려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자주 학교를 옮겼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국 집에서 혼자 공부시키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애가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친구도 사귀고 놀기도 하고. 근데 하린이는 그런 거보다 숫자가 더 좋은가 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범함도 좋지만 하린이에게는 이 재능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만 세상이 그 재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린이에게 맞는 속도로.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우리를 도우려고 하세요? 우리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자로서의 호기심이었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린이가 이 재능 때문에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애 지켜주세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연구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식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할인이 어머니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빈 세미나실을 예약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 개인 연구 시간으로 등록했습니다. 할인이는 정확히 8시에 도착했습니다. 늘 같은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왔습니다. 배낭 안에는 노트 한 권과 연필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집합론, 논리학, 증명의 기본 구조. 할인이에게는 너무 쉬운 내용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갔습니다. 직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엄밀한 논리와 증명 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놀라운 건
할인이가 이 과정을 즐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에 이름이 붙는 걸 신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본격적인 위상 수학을 시작했습니다. 할인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건 할인이가 가장 편안해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공간, 연속성, 변환. 할인이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머릿속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이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클라인 병이 정말 만들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4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할인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보여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4차원이 보이냐고.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느껴져요.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인이에게 수학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것을 마치 음악가가 소리를 듣고 화가가 색을 보듯이 할인이는 수학적 구조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가끔 할인이는 지쳐 보였습니다. 수업 중간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갑자기 집중력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억지로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쉬었습니다. 때로는 수학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수학을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서. 수학은 세상에 숨겨진 패턴을 보여주거든.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패턴이 보이면 안심이 돼요. 혼란스러운 것들이 질서 있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수학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세상을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미나실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인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조용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남성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문서, 교육부 영재교육진흥과.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강문석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학생이 있다고. 공식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어머니가 옆에 있었고 할인이는 우리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4명의 사람들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강문석이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교육심리학자라고 소개된 여성, 수학교육 전문가라는 남성, 그리고 아동복지 담당자라는 또 다른 여성이 있었습니다. 강문석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할인 학생의 학습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몇 가지 질문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부자연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심리학자가 먼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하린아, 평소에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니? 하린이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니? 잘 모르겠어요.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학교 생활, 가정 환경, 취미 활동. 하린이는 짧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걱정됐습니다. 하린이는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수학교육 전문가가 문제지를 꺼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볼까? 내학년 수준의 문제부터 시작하자. 하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문제는 쉬웠습니다. 초등 고학년 수준의 계산 문제들. 하린이는 거의 즉시 답을 적었습니다. 전문가는 점점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그리고 마침내 대학 수준의 문제들. 하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 문제를 풀 때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그 다음 펜을 들어 풀이를 적었습니다. 풀이 과정은 깔끔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강문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들 어디서 본 적 있니? 하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봐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지? 그냥 보여요. 심리학자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비정상적 반응, 사회성 결여, 과도한 집중. 하린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분류하는 단어들. 아동복지 담당자가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정에서 특별한 교육을 하신 적이 있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수학을 잘 몰라요. 그럼 누가 가르쳤나요? 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연히 하린이의 재능을 발견했고 몇 달간 기초를 가르쳤다고. 하지만 하린이의 능력은 가르침의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것이라고. 강문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아이가 정말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만난 학생 중 가장 뛰어난 수학적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관이요? 강문석의 목소리에 회의가 섞였습니다. 직관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문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아이를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린이를 받습니다. 적절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환경. 그 말이 제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이면을 읽었습니다. 격리, 통제, 관찰. 하린이를 학생이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보는 시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내내 하린이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대답하고 문제를 풀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린이 어머니가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하린이는 그제야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그 차가운 시선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하린이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류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제 우리가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숨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위해?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할인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사흘 후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교육부 영재교육진흥과 명의였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할인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정기관에서 2주간의 집중 관찰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문석이 받았습니다. 교수님 예상하셨죠? 이 정도 수준의 영재는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관리. 2주간 아이를 어디 데려가시겠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문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재교육원입니다. 최고의 시설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최선입니다. 최선? 누구를 위한 최선일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문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교수님, 아동복지법을 아십니까?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자가 침해하는 경우 우리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협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경우 할인이 어머니가 부적절한 보호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인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같은 공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떡하죠? 제가 거부하면 할인이를 빼앗아갈 수도 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대응합시다. 제가 법률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학 법학과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까다롭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아동의 이익을 명분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재 교육은 국가 정책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완전히 거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 수는 있습니다. 보호자 동반, 정기적 면회, 외부 전문가 참관 등. 그리고 교수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분에게 연락해 보세요. 아동인권 쪽 전문 변호사입니다. 명함에는 도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연락했습니다. 도석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당일 오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도석 변호사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설명을 듣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주 격리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보호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동복지를 명분으로 도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들도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적법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아이의 안전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도석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평가에는 협조하되 격리는 거부한다. 대신 통원 평가를 제한한다. 모든 과정에 보호자와 법적 조력자가 동석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긴다. 할인이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 답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할인이를 만났습니다. 세미나실이 아니라 캠퍼스 벤치에서였습니다. 할인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할인아, 내가 원하는 게 뭐니? 할인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곁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낯선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하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이틀 후 우리는 공식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평가에는 협조하나 격리 관찰은 거부한다. 모든 평가는 보호자 동반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도석 변호사의 이름으로 된 법률 의견서도 첨부했습니다. 강문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일을 어렵게 만드시는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는 겁니다. 절차 강문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절차대로 하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국가기관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문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이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교수님, 우리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도망?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린이는 평생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 안에서 싸웁니다. 하린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긴다는 게 무엇일까? 하린이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도석 변호사였습니다. 교수님, 임시 방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빨리 내려야 합니다. 도석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하린이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도석.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석이 설명했습니다. 지인 중에 교육재단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비공개 장학 프로그램이죠. 영재 아동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곳도 아이를 데려가는 건가요? 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재단에서 거처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하린이가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계속 가르치실 수 있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는 사적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부가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계속 압박할 수는 있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가가 있나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도석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없습니다. 재단 설립자께서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아닙니까? 도석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하린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지금 상태로는 하린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 애를 위해서라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세요.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저는 하린이와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아니,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하린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 질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린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하린아,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내가 특별한 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세상이 가끔 특별한 빛을 감당하지 못할 뿐이야. 빛이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시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야. 하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하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범함도 좋아. 하지만 내 특별함을 숨길 필요는 없어. 우리는 지금 내가 특별하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야. 이동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석 변호사가 직접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머니와 하린이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2개와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하린이네 반지하 방을 나서며 어머니는 한참을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몇 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했고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도석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지낼 곳입니다. 2층에 방 2개가 있고 1층에는 거실과 부엌이 있습니다. 뒤쪽 별채는 학습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집안은 이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심지어 냉장고에는 식재료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괜찮은 건가요? 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걱정 마세요. 이 집은 재단 명의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찾아온다 해도 이곳은 사적 공간이라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린이는 조용히 집을 둘러봤습니다. 2층 작은 방이 하린이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반지하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하린이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뒤쪽 별채를 확인했습니다. 학습 공간은 완벽했습니다. 칠판, 책상, 책장, 그리고 수학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컴퓨터도 있었고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석이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주 3회 정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도석이 휴대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비상 연락용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세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도석이 떠났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하린이가 새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관에서 하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하린이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할 수 있어. 아니,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편안하게 내 속도로 성장하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하린이는 안전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이 어머니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하린이가 자기 방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옳은 일이었을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할인이가 숨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문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그 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강문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교수님, 장난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아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가는 아이가 준비됐을 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그들의 압박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주 3회 방문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할인이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공간. 아이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할인이가 숫자를 보지 못하는 날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다가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안 보여요. 할인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억지로 볼 필요 없어. 오늘은 쉬자.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저는 걱정됐습니다. 재능이 사라지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할인이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압박, 평가, 신문. 그 모든 것이 아이를 소진시켰습니다. 어머니도 걱정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애가 예전 같지 않아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할인이와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처에 공사장이 있었습니다. 건물 골조를 세우는 중이었습니다. 할인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저기. 할인이가 공사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빔이요. 각도가 조금 이상해요. 저는 할인이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철골 구조물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할인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구조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각도로 하중이 실리면 여기 이 부분에 응력이 집중돼요.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인이의 능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구조물의 역학적 안정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으로. 공사장 현장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책임자를 만나 할인이의 지적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저의 신분을 밝히고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현장 책임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맞았습니다. 구조 계산을 다시 해보니 응력 집중 문제가 있었어요.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할인이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인이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였어요. 숫자들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할인이에게 수학은 무엇일까? 단순한 재능? 아니면 세상을 인식하는 또 다른 감각? 할인이는 숫자를 본다고 했습니다. 마치 색깔이나 소리처럼.
그렇다면 할인이에게서 수학을 빼앗는 건 시각장애인에게서 시력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할인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이의 본질적 능력을 억압하려 했던 게 아닐까? 다음 수업 시간 저는 할인이에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너는 수학이 좋니? 아니면 부담스러워? 할인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둘 다요.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근데요, 선생님. 할인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숫자가 안 보이면 세상이 흐릿해져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인이에게 수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할인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저는 할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너의 속도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할인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사 온 후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그날부터 할인이는 다시 숫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강박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즐기듯이 자기 페이스로 수학을 탐구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배운 걸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럼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선생님처럼 다른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벌써 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석 달이 지나자 할인이는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휴식, 그리고 압박 없는 학습. 아이는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잠도 잘 잤습니다. 학습 진도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초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수준의 위상수학, 미분기학, 심지어 대수기하까지 할인이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수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쉬었습니다. 할인이에게 필요한 건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저 논문 같은 거 써보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논문? 무슨 주제로? 할인이는 자기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몇 달간 할인이가 탐구한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부분이요. 할인이가 한 섹션을 가리켰습니다. 위상 공간의 연속 변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확장하다 보니까 새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이걸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노트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습 노트가 아니었습니다. 독창적인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탁월했습니다. 할이나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하지만 논문을 쓴다는 건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이기도 해. 그래도 괜찮겠니? 할인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저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세상에 서고 싶어요. 숨지 않고 떳떳하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조심스럽게 준비하자.
내가 준비됐을 때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저는 도석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할인이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교육부의 간섭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도석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략이 필요해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에 익명으로 투고하세요. 리뷰 과정을 거쳐 가치를 인정받은 후 그때 저자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도 함부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할인이와 함께 논문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의 직관을 엄밀한 수학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학술 논문의 형식을 익혔습니다. 석 달 후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위상 공간의 국소 연속 변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저는 국제수학학술지에 익명으로 투고했습니다. 저자는 어나너머스로 표기했습니다. 심사에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할인이는 새로운 주제를 탐구했고 저는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근처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술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Accept with minor revisions. 게재 승인이었습니다. 심사자들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접근, 엄밀한 증명, 후속 연구 가치가 높음. 모두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저는 즉시 할인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인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제 논문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 내 아이디어가, 내 노력이 인정받은 거야. 저는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수정 작업을 마치고 논문은 정식으로 게재됐습니다. 여전히 저자는 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쓴 논문인지, 왜 익명인지. 도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저자를 공개할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신중하게, 우리 방식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석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주요 언론사 한 곳에 단독 인터뷰를 제공한다. 할인이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먼저 알린다. 그 후 공식적인 학술 세미나에서 저자를 공개한다. 대중의 관심이 보호막이 됩니다. 교육부가 함부로 개입하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정말 준비됐는가? 저는 할인이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이제 숨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애가 원한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할인이가 세상의 이름을 드러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습니다. 할인이가 마침내 자신의 빛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됐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전문 기자였습니다. 도석 변호사가 직접 섭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는 할인이를 보자마자 부드럽게 웃으며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할인아,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예전의 회의실에서처럼 얼어붙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할인이는 자신이 어떻게 수학을 보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경청했고 적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니?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처음 칠판 앞에 섰을 때요. 제가 푼 문제를 선생님이 인정해 주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기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메모를 하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넌 전혀 이상하지 않아. 특별할 뿐이야. 기사는 일주일 후 게재됐습니다. 제목은 숫자가 보이는 아이 하린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사는 하린이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지키기 위해 겪어야 했던 어려움도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아이를 왜 숨겨야 했나?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하린이를 응원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도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재 교육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의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문석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교육부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실험체로 만들려는 거냐? 획일적인 시스템이 문제다. 하린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언론도 우리 편이었습니다. 도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학술 세미나에서 논문 저자를 공개하세요. 그리고 하린이가 직접 발표하게 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린이가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일 때 하린이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린이에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데. 하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제 연구를 설명하고 싶어요. 한 달 후 국제 수학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특별 세션을 신청했습니다. 제목은 젊은 수학자의 새로운 시각. 학회 측은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익명으로 화제가 됐던 그 논문의 저자가 공개된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세미나실은 가득 찼습니다. 교수들, 연구자들, 기자들까지 모두가 누가 나올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하린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긴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린아, 내 속도로 하면 돼. 천천히 내가 보는 대로 설명해. 저는 하린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하린 학생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린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체구, 단정한 옷차림.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린이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린입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위상 공간의 새로운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하린이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듯 빨리 말했지만 점점 자신의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수식을 설명할 때 하린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구조는 단순히 연속적인 게 아니라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위상나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할인이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기존 방법보다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발표는 30분간 이어졌습니다. 끝났을 때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커지더니 결국 기립박수가 됐습니다. 할인이는 놀란 표정으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할인이를 어머니가 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발표 후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학금 제안, 연구 지원 제안, 모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할인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우선으로. 결국 선택한 곳은 중견사립대학의 영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개별 맞춤 교육을 중시하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인이가 집에서 통학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를 만났을 때 그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인 학생을 전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입니다. 속도는 학생이 정합니다. 등록 첫날, 저는 할인이와 어머니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캠퍼스는 조용했고 학생들은 각자의 속도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좋아요.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안전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속도로 공부할 수 있어. 교실로 들어가는 할인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걸까? 아니,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이가 이제 숨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재능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할인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몇 명 생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 어느 날 할인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처럼 다른 애들이 여기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래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인이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숨지 않아도 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 졸업식 날 할인이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는 할인이를 보며 저는 처음 만난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2시 칠판 앞에 서 있던 그 작고 겁먹은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자신 있게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상을 받고 내려오며 할인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인이와 어머니, 그리고 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커서 수학자가 되면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할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분명히 할 거야.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었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할인이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정의가 뭔지, 보호가 뭔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의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도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의는 단순했습니다.
한 아이가 숨지 않고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신의 빛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정의였습니다. 하린이는 이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의 칠판 앞에 숨어서 수식을 풀지 않았습니다. 밝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봄이 왔다는 것을,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몇 년 후 하린이는 최연소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당연히 수학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하린이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진짜 수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빛을 지켜주는 수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린이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하린이가 제 손을 잡아준 것이라고. 하린이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특별함은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용기는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의 봄이었습니다. 하린이의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